예, 박근혜 대통령이 미 안보의 핵심이죠. 국방부 펜타곤을 방문해서 최고의 애우를 받았습니다. 내일 새벽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최근 역대 최대 규모 열병식을 한껏 들뜬 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 어제 국방부, 그러니까 펜타곤이라 저희들이 부르죠. 예, 예. 그 뭐 모양새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오각형으로 생겼어요. 예. 자, 공식 의장대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극진한 이유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 펜타곤 방문 의미 있죠. 예. 외교적인 의미를 많이 실었죠. 그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은 중국에 가서는 예. 시 주석과 같이 그 전망대에 서서 예, 천안문. 예, 천안문 올라갔죠. 거기에 예. 서서 사열을 받는 행동만 했는데 네. 펜타곤을 직접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찾아가는 건 굉장히 성의를 보이고 겸손함을 예, 보이고 예. 미국에 대한 애정을 이 진짜로 영어로 말해서 down to earth 밑바닥까지 그래. 이게 친밀함을 하는 그런 굉장히 외교적인 의미를 많이 실었죠. 그래요. 자, 홍현님. 예. 네. 어떤 의미가 펜타곤은 있을까요? 예. 그야말로 세계 안전과 안보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전 세계 문제가 일어나면 다 미국 국방부가 많이 해결을 하니까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인 한미동맹, 미국의 그 국방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워싱턴 내에서 일부 사람들이 중국 경사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분히 지금 일본의 막강한 재력을 동원한 로비에 의해서 퍼진 얘기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완전히 불식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미 관계의 핵심은 예. 동맹이다.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예. 국방부를 이번에 굳이 찾아가신 거죠. 그런데 미국도 이에 화답하는 듯이 예. 20분 동안에 그 아주 그 공식적이고 최고의 의전 행사를 예. 했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과 예. 여러 그 안보 순회들과 예. 한민구 장관도 참석한 회담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상징적인 거는 뭐냐면 그 펜타곤에 근무하는 미군 장병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오시면 항상 하는 예. 고투게더 함께 예, 갑시다. 예. 그거를 이제 우리 대통령 고투게더 미국 장병들은 오히려 한국말로 함께 갑시다 예, 그랬다는 맞습니다. 거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한국과 미국이 사실상 이제 서로 한 몸이 됐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예. 아주 상징적이면서도 정치적인 행사를 하시는데 서로 간에 의기투합한 모습을 예.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그 한미 동맹을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친구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뭐 장병들 격려도 하시고 참전 용사도 뭐 이렇게 격려하시고 이번 방미가 이제 국방 안보 쪽에 좀 이렇게 초점 맞추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싱크탱크죠. 전략국제 문제 연구소에서 뭐 연설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네네. 이게 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국을 다분히 어떤 의식한 그런 행보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중국보다도 이제 한 포인트가 4가지인데 예. 북한 핵 문제가 아무래도 핵심이죠. 미얀마, 쿠바도 다 쿠바 같은 데도 개혁 정책을 쓰는데 예. 또 쿠바도 이 미국과 이 손을 잡고 개혁하는데 왜 북한은 핵만 의존하고 있냐. 그다음에 한미 동맹은 반드시 업그레이드 되도록 나가야 된다. 예. 그리고 2주 후에 미국이 왜 지금까지 한일 간에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냐 생각할 것 같으니까 예. 의식하고 2주 후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을 거다. 예. 근데 마지막 포인트가 저는 조금 이따 TPP를 얘기를 하겠지만 예. 조금 미국에서 조금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요? TPP 12개국 중에서 10개국이 이미 한국과 FTA를 맺은 국가입니다. 예. 한국이 전 세계에서 FTA 파트너가 제일 많은 국가예요, 지금. 그런데 이미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이니까 우리는 TPP 멤버와 같다고 얘기했는데 예. 미국은 그게 만족을 못하는 그렇죠. 게 예. 지금 미국이 이 TPP를 12개국을 통해서 TPP에 가담하는 인구가 7.9억인데 예. 중국이 추진하는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이 파트너십이라는 거 영내인자 다자 안보 그 동반 협정인데 그거는 인구가 34.2억이에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16개국이지만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그 무역 규모가 RCEP는 10.6조 달러, 이쪽은 9.4조 달러니까 전번에 한중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12조 달러의 시장을 열었다 한 게 RCEP를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두니까 완전한 TPP의 동맹국으로 안 들어오니까
미국으로서는 두 개의 경쟁하는 메가 FTA에서 정식으로 아직 서명 안 한 데 대해서 알겠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 제가 잠시 후에 네. 여쭤볼 거를 미리 좀 답을 해주셨는데, 네네. 자, 홍 의원님,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뭐 의제 중에 하나가 TPP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사드 문제는 논의 안 될 거다,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느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세요? 아무래도 북한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북한 문제죠. 예. 지금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그 지난 10일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 사실 9월 3일 날 대통령께서 중국의 열병식에 참석하시면서 북한은 그야말로 천혜의 고아처럼 완전히 그 사면초가 입장이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실용적 예방외교 차원에서 당서열 5위라고 하는 파격적인 그 고위 인사를 보내서 북중 관계가 전격적으로 지금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고립해서 지금 탈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립 탈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쏜다 그러고 결국은 안 쏘게 시진핑 주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리고 열병식 연설에서도 핵이란 용어 자체를 아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럼 경고 메시지의 어떤 수위가 좀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북한의 지금 행태로 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육자회담으로 갈 수 있는 북핵 문제 해결에 조금 길이 좀 열린 거 하나하고 안 좋은 점은 중국의 대북 제재는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죠.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한 번 더 장거리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면 핵의 실전 능력을 거의 완벽하게 갖게 되는데 거의 마지막 기회라 그러죠. 마지막 기회인데 과연 이 한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는 일단은 이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면 강력한 제재 조치 이걸 한다는 거는 확실히 뭐 이제까지 해온 것처럼 하실 테지만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말은 안 하시겠지만 한번 대화 노력은 해본다라고 아마 설득하시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주제고요. 그다음에 뭐 TPP 이런 거는 TPP는 사실 미국이 내년에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공화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도 지금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미국 내에서 비준이 안 되면은 이게 발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한일 간의 관계를 좀 개선해라. 그다음에 중국 경사론에 대해서 우려를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완전히 불식시켜주고 그래서 이번에 각광을 받는 거는 뉴 프론티어라 그래서 한미 동맹을 외연을 넓힌다. 뭐 사이버 안보, 우주,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데까지 이제 넓히는 것이 의외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송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네, 뭐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계속 이런 촉구를 할 것 같은데. 북한에게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는 얘기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10월 20일이 1차적인 관문이니까 그걸 북한에서는 망그러뜨릴 절대로 안 할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해야 그다음에 우리 쪽하고 경제 협력, 남북 경협에 대해서 얘기를 물꼬를 트갈 수 있는 당국회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산가족이 돼야 그다음에 이걸 우리 당국 간에 돈 좀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조용할 거고 그때까지 조용한 이유가 지금 홍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가족은 사실은 하나의 건너는 교량에 불과하고 중국이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해봐야 우리한테도 얻어가는 거 없고 미국도 너희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면 미중 관계도 어려워지고 한중 관계도 어려워지니까 입 좀 다물고 있으라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이버라든가 이런 뭐 나사를 방문하고 이런 건 사실은 뭐 기술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향수 50년 전에 가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공개적으로는 안보 이슈를 크게 확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겠죠. 근데 이슈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된 움직임으로 이 부분을 먼저 앞에 세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송 의원께서는 이제 무기 전문가신데 이 KF-X 사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는데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입장, 국방장관이 얘기했으니까 공식적인 이야기 있죠. 조건부로도 기술 이전 그 부분 하기 어렵다. 확답을 받은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번 한민 국방장관이 방미를 하면서 어떤 좀 좋은 선물을 받아올 수 있을지 했는데 역시 노라는 답변이 왔어요. 계속 친구 강조하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절대 친구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국방장관이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걸 아시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KF-X 사업은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을 직접 관할하고 기술 이전을 관할하는 부서가 국방부가 아니고 국무부하고 상무부가 합니다. 둘째, FMS Foreign Military Sales가 미국이 자기 우방국에게나 우호국에게 안보 협력을 위해서 무기 수출 통제의 범위를 좀 열어주는 건데 예. 그 급이 일본과 이스라엘이 1급이고 우리가 2급이 된 게 불과 이명박 대통령 시작할 때니까 7, 8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것은 미 국내의 국내법을 고치지 않으면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기술 이전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술 이전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F-35를 도입하면서 그 도입하는 기술의 핵심 기술 4개를 우리의 독자적인 자주 그 소위 말하는 전투기를 만드는 사업에다 투입하려고 했다는 것은 저는 둘 중에 하나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게 하나는 정말로 미국 국내법이나 이걸 너무 몰랐다면 직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고 다른 건 알면서도 이런 억지적으로 밀어붙였다 하면 미국이 볼 때도 이건 국제관계에 있어가 좀 예의를 못 갖추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어제도 제가 나와가 이 문제만 했는데 안 된다고 제가 확신을 했거든요. 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못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구상 자체가 그것을 더 중시한다면 차라리 유로파이터 이런 걸 사서 유로파이터 이런 건 뭐 다 준다는 거예요. 기술을 준다는 거니까. 미국은 본래부터 안 줄 생각으로 그러나 한미동맹상 워낙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 전투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미동맹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 거 사겠냐 그래서 뭐 보잉하고 뭐 두 회사가 다 경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F-15하고 35하고 경합하다가 결국은 35로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국민들에게나 청와대에 보고해야 될 사항은 기술 이전은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한미동맹이 중요하니까 미국 걸 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기술 이전을 받는다는 것처럼 다 브리핑이 돼 있는데 기술 이전은 본래 어렵다고 한 것이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 정부가 허용한다면 해주겠다고요. 근데 미국 정부가 지금 허용해 줄 수 없다는 걸 송 의원님 잘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못 받을 줄 알면서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책임이니까 뒤에 와서 다시 달라. 그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자동차 사는데 옵션이 못하는 거 다 알고 이렇게 샀는데 나중에 돈까지 다 지불하려고 하면서 이거는 옵션이 빠졌네. 이거 같이 하나 더 넣어줘라. 그럼 넣어주겠습니까? 안 넣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계약할 때 잘했어야지. 특별한 기종을 두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보 공백을 없애면서 이 사업을 KF-X 사업을 갈기기 위해서는 유로파이터보다는 KF-15SE 사일런트 이글이 나은 게 우리가 1차, 2차 그 신형 무기 도입을 전부 F-15K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보잉사에서 계속 연계되니까 그걸 연계를 할 수 있고 그럼 보잉사는 어떻게 기술을 줄 수 있나? 그때 제안이 보잉사가 D2에서 3국을 통해 가지고 주는 형태는 제가 볼 때 3국이라는 게 이스라엘 이런 걸 생각하는데 왜 유로파이터는 한계가 있냐 하면은 레이더 기술 같은 거를 개발을 해도 미국제 이 부품과 미국제 기술로 된 것에 이걸 다시 장착하는 게 사실 개발보다도 장착이 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우회 수입 자체는 어렵습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F-35가 이게 소위 말하는 스텔스기니까 사야 된다. 스텔스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1,750억 달러로 40대를 사오는 7조 3천억을 들이는 이 F-35는 외장 무기형이에요. 무기가 밖에 나가면 그 부분 스텔스 커버 안 돼요. 그러니까 1,750억 같으면 사실은 F-15K하고 가격이 비슷해요. 알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들이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했는데 잠깐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이제 북한이 아마 이 결과를 볼 거 아닙니까? 지금 그 10월 들어서 장거리 로켓 발사하지 않았고요. 열병식 전후로에서도 좀 잠잠해요. 우리 대남 비방도 좀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후에 물론 장거리 로켓 포함해서 어떤 동향, 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홍 의원님. 일단은 지금 북중 관계가 딱 북한의 행동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은 무난하게 될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냐도 또 중요하죠. 한미 정상회담 하고 당장에 오늘 밤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북한의 도발 시 단호한 제재 요거는 물론 나올 거고
그거와 함께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대화해보겠다. 여기까지 나올지를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뒤에 부분이 안 나오면 북한은 좀 섭섭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은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당국자회담 8.25 합의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해서 진도를 나가느냐. 그래서 5.24 조치 해제를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사과를 받아가면서 해제를 하는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연말까지도 북한이 도발 안 하고 그다음에 북중 정상회담 되고 내년 초까지도 좋은 남북 관계와 동북아 정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꽤 있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발언한 게 전혀 안 나오고 이산가족 상봉은 그래도 되는데 당국자회담도 뭐 티각티각 하다가 또 안 된다든지 그런 가운데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뭐 원조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별로 안 되고 그러면 12월 달에 김정은이가 미사일 쏜다. 그러면 또 망가지는 거죠. 그렇군요. 죄송해요. 시간이 없으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 장거리 로켓 발사하지 않은 지난 열병식 때 그 SLBM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잠수함 미사일 수직 발사관 시험 발사한 징후가 포착이 됐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시험 발사 징후가 있는 게 아니고 실험을 하려고 준비를 할 겁니다. 저는 KN-08을 요번에 나온 걸 보니까 앞쪽 탄두가 위성형이야. 그러니까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우린 절대로 미사일 쏘는 게 아니라 우주의 평화적인 위성이다. 개발을 위해서 위성이다는 쇼를 하기 위한 건데 이거 언젠가는 쓰지만 우선순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을 먼저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술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